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역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흐름에서 세 가지를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금 가격이 다시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 이 차트는 주봉인데요. 작년 10월의 고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통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지난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25bp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됐고요. 곧 FMC 회의하고 22 통화정책이 열립니다. 이러한 통화정책회의 일정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가격 사상 최고치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점. 벌써부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기사로 평가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불법 이민 문제 해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정부 지출 삭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렇게 수많은 공약이 있는데 이걸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급한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책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역풍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취임 초기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지지율이 또 급하게 빠지죠. 그리고 또 벌써부터 보좌관 간의 갈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강도는 워낙에 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강한 집행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주에는 일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통화정책 관련돼서 금융정책 쪽이 또 관심을 모을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 분석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화정책을 봅니다. 금가격의 사상 최고치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빚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 빚이요. 근데 빚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 흐름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통화 완화 흐름이 더 강화되는 이런 조합이 금가격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작년에 그런 배경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가능성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하고 경제 규모 상위 20개국을 포함해서 30개국의 흐름을 뽑아봤습니다. 30개국 중에서 기준금리 인상 트렌드의 국가는 6나라입니다. 호주, 브라질, 인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브라질, 인도 이쪽은 성장하고 좀 관련이 될 만한 그런 나라고요. 나머지 24나라는 인하 모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포함해가지고요. 이러한 배경 요인을 보면은 금가격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모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재정을 특별하게 줄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금이 작년 4분기에 좀 조정이 나타났었죠.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 당시에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배경 요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턴 프리미엄의 반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락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의 금리를 내려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CME 패드워치 툴 보면은 1월에 FMC 회의는 거의 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 점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정 축소할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러한 점도 같이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죠. 유동성 공급에 가장 앞장섰었는데 이제 미국이 재정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금리 인하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페드의 QT 정책하고도 또 연결돼서 서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얘기하면은 머스크의 도지 부서가 좀 생각이 나죠. 지금 그러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 행보에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부분 중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만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일본하고 유럽 쪽도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OJ 통화정책하고 ECB 통화정책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난주 나타났었던 BOJ 통화정책 먼저 살펴보면 25bp 추가 인상을 해서 저점이 마이너스 10bp였죠. 거기서 25bp까지 올려서 35bp를 지난해 통화정책 때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50bp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면 60bp가 인상된 것이죠. 절대금리 레벨을 보면 아직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아까 봤었던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의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0.5%. 굳이 꼭 미국의 4.25 이거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거의 제일 낮은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금리 레벨이 아직은 많이 낮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2번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금리 인상의 배경이 경제가 과열돼서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상품 쪽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될지가 의문이죠. 상품 가격은 항상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상품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N 약세로 인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N이 약세가 되면은 수입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겠죠. 선반영된 측면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변화가 향후에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작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50bp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좀 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50bp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 기준으로 1%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60bp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태까지 올라온 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본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보통 우리가 BOJ 통화정책을 볼 때 엔달러 흐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하락이 나타나면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타나죠. 이 빨간색 선이 엔달러 흐름인데 이 8월의 모습 이렇게 쭉 빠지면서 자산시장에 엔캐리 청산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충격을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나타났었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인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게 50bp 인하를 한다 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걸 따져본다면은 지난 60bp 인하가 나타났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냥 좀 레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보통 미국 금리 푸른색 선하고요. 엔달러 붉은색 이 선이요. 이 이격을 살펴보면은 엔달러가 좀 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엔 약세가 유독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격이 많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나타났었던 환율 시장이 달러가 좀 지나치게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얘기지만 엔이 지나치게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엔에 대해서 투기적인 숏 포지션이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이격이 크게 벌어진 것이요. 당시에서도 이 점이 불안 요인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약간 틀리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투기적 포지션이 쌓이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그 모습이나 방향 자체가 틀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작년 5월 이후로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데 엔달러 환율이 아예 상승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런 이격이 7월 정도의 최고치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월에 뻥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요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옐런 장관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중국을 자주 방문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미 국채 세일즈라고 평가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엔캐리 청산되면서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날 때 미 국채 시장도 물론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붕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여기서 옐런 장관이 수급 쪽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던 이 8월에 엔캐리 청산되면서 일본 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을 중국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변화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교통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개인적으로 그게 옐런 장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점은 제가 지난 8월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는 위안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엔캐리처럼 N을 빌려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수출업체가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나놓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기회로 중국 측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특이한 배경 요인이 이때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이때 엔캐리 청산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위안 캐리까지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22통화정책회의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125bp이나 이 슈퍼 사이즈 인하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인용한 22 전임 연구원의 논리를 좀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거죠. 연말에 서비스 물가가 다시 움직였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정권에 들어섰다 보기에는 이르고 일본처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쪽에 작용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작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수들이 향후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인하폭을 지금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이번에 25bp 인하한다 이렇게 보고 추가 인하는 흐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얼마나 더 인하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BOJ와 ECB가 각각 인상과 인하를 하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환율 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경제 흐름을 놓고 봐도 굳이 어떤 결정을 내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CME 페더치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400에서 425bp 그러니까 5월 지나면서 한 번 정도 25bp 금리 인하를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가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미국 주도 성장이 나타날 때 예상보다 좀 더 높은 2% 안팎의 성장률이 나타난다면은 중립금리 기준이 높아지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4%대 기준금리가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해서 실제 유통금리가 내려갈지는 더 의문이고요.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흐름이요. 달러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 먼저 보면은 107레벨에서 110레벨까지 저항대를 차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할 때는 상승보다도 더 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당시로 돌아간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리를 보면 지난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달러 인덱스하고의 상관관계가 약간 좀 시차를 두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페니메이 경제 전망 한번 살펴보죠. 기준금리가 거의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크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죠. 올해 평균치가 10년물 국채금리 4.6%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4.7%로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페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 기준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도 경기 부양 성격이 아니고 하나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있는 QT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 과정 중에 하나죠. 성격은 반대죠. 금리 인하는 유동성에 긍정적인 반면에 QT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이 반대되는 흐름의 정책은 결국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반대 성격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마무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또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QT의 마무리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도 봐야 되죠.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다면 QT 마무리로 인한 유동성 흡수 이게 마무리의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과연 어떤 것이 트럼프 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또 자산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걸 봐야죠. 금리 인하하기 힘들다면 QT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트럼프 일기 때 나타났었던 이 모습 보면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좀 바쁜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는 돈 얘기,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번 FOMC 회의하고 재무부 재정개혁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권 초반에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개성이 강한 보좌관들도 목소리가 점점 톤이 높아지면서 정책에 모든 유권자가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보좌관들 정책에 모두 다 또 동의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정책의 강도 조절하자는 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테고요. 금융정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리를 통한 유동성 흐름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고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FOMC 회의나 또 이번 재무부 재정 계획이 아니더라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올해 안에 가시화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흐름처럼 가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죠. 유동성 흐름은 다른 쪽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게 미국 경제하고 자산시장의 차별적인 흐름을 자극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장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화요일에는 시장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휴가를 갔었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는 정상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요일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